안녕하십니까. 정보보안 산업기사 상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로 맡은 김성곤 강사고요. 현재 지금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전문대에서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출강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난 2강에 이어서 이제 3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3강하고 4강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4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하고 기사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과목에 대한 건 시스템 보안에 대한 얘기를 쭉 같이 했었죠.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HTTP 1.1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통 이런 우리가 결국 준비하시는 게 이제 자격증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자격증의 시험이란 건 결국엔 어떤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캐스톤 디자인처럼 프로젝트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어떤 거에 답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맞는 거고 틀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은 그래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었죠, 그렇죠? 이런 유형들을 잘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커넥션을 시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1번 같은 경우에는 HTTP 1.1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HTTP 버전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터미널이 특정 서버에 연결을 시도할 때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웹개발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HTTP 1.1 같은 경우 이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인터넷 쓸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커넥션을 시도하다 그랬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뭐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소창에 이렇게 주소를 넣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령어 입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노트북 같은 이런 컴퓨터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컴퓨터, 이런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PC나 뭐 보면 스마트폰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네이버, 구글,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서비스 업체들은 바로 뭐가 된다? 서버가 되는 거예요, 서버. 그래서 그 둘이 연결을 하는데, 서버가 고객들한테 막 접근을 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 보안이란 거는 해커들이 어떻게 되면은 그 연결선에서 서버에다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작업을 할지, 아니면 그 연결선상에서 작업을 할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커넥션을 시도한다 썼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모습 있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받을 때도 어떻게 하세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다운받고 싶은 앱을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서버에 커넥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보시면은 HTTP 1.1 겟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겟 방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겟 방식이란 거는 이 프로토콜의 하나의 이제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서드라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겟 방식이란 거는, 이 데이터에서 겟 방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주소창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RL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URL 자체에다가 여기 주소에다가 우리가 어떤 코드를 넣게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넘기기 겟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브라우저에다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싶은 것을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검색 화면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검색 화면을 이동했을 때 그 위에는 주소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있죠, 그렇죠? 그 키워드가 URL에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기 위해서 주소창에다가
서비스에 접속하고 여기 그러면 그 밑에서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어떻게 된다? 그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해당 서버에다가 서비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겟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포스트, 풋, 델리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은 그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이제 메서드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유명한 거 이제 그 포스트라는 게 또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써 있죠. POST.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한 또 하나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회원 가입이나 이런 데 봐보면은 아이디 넣고 주민번호 넣고 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그걸 인풋 태그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거기에 그 테스트 박스에다가 이게 글을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거나 뭐 전송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그 포스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1번, 2번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했습니다.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2번 설명드렸을 때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한 메서드에 따라서 전달받는 데이터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서버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결과를 돌려주게 된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도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IT 시스템이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기본은 다 같이 가거든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넣거나 계좌번호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로 연결돼서 잔액 같은 거 뜨죠, 그죠? 그거나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어서 접속을 해서 그 내부에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나 그것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그 아키텍처라 될까요? 어떤 그 구조에 대한 것들, 그 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IT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새로운 건 사실은 어떤 철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아까 ATM 같은 거라든지 네이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요즘에 보면 그 패스트푸드도 뭐가 있나요? 키오스크라 불러가지고 결제를 직원한테 안 하고 그 장비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 눌러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하나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키오스크에서 결제 어떻게 해요? 그런 카드 회사에다가 우리가 카드 결제하고 그런 모든 주문 정보가 결국엔 서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메뉴가 뜨는 거 있잖아요. 뭐 키오스크 고장 나면은 막 메뉴 안 뜨고 그런 경우 흔치는 않은데 가끔씩 가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키오스크가 뭐 서버고 연결이 안 되면은 메뉴가 아예 안 떠버린단 말이에요, 화면이. 그 왜 그래야는 그런 어떤 그 음식이나 메뉴들을 어떻게 돼? 그런 정보들을 서버에서 그런 그 각 지점에다가 그런 클라이언트겠죠, 그죠? 그래서 각 지점에다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겸하고 있는 모든 IT 서비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서버에서 자기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3번은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4번을 보시면은 포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라, 이게 보면 앞에서 2번에서 제가 이제 포스트 POST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4번이 뭔가가 그죠? 이게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POST는 메서드 중에 하나이며 실제 동작은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게 요청을 한 거는 클라이언트랬죠, 그죠? 근데 정보를 이걸 해줄까 말까 해서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건 서버란 말이에요. 정보 받아들여주는 게 서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한테 요청하고 자기가 답을 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 4번이 이제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거는 틀린 얘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답을 누가 준다? 서버. 그리고 요청을 한다면은 클라이언트.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볼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밑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get은 주소 표시줄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post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형태로 해서 get은 주소 표시줄, post는 페이지 단위 요 개념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면은 준비를 자격증 요거 정보보안 산업에서 준비할 때 기반이 좀 그래도 그 기둥이 될 수 있는 그 지식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음 문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리눅스 파일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리눅스에 대한 건데, 자, 지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강, 2강 때 얘기가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잘 기억을 하실 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리눅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얘는 오픈 소스로 주로 좀 나와 있고 운영체제예요. 윈도우 같은 거고, 얘는 또 이제 보면 대형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서버들을 리눅스로 요즘에는 다 쓰고 있죠. 왜 그러냐? 완전 대형 컴퓨터형 운영체제였던 유닉스를 얘가 그대로 물려받은 게 리눅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리눅스가 이제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방대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운영체제를 만들었던 분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 최초의 이제 커널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 이제 업로드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작업을 했던 것은 리누스 토발즈가 맞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IT 진짜 강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집단 지성이 돼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갔던 게 리눅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볼 때 보면은 이런 명령어들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들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ls-a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앞에 딱 써 있으면은 뒤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 있죠. 보통 대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그 명령어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L 명령은 사실은 마이너스 AL은 옵션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LS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이너스 AL은 이러한 파일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S하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다양한 옵션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dir이라는 이제 명령이 있어요. 디렉토리 보고 파일 보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죠, 그 명령어를. 근데 그거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 LS란 거는 이제 리스트라고 불러가지고 내역을 확인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chmod 명령어는 파일 디렉토리 명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chmod는 파일에 대한 사용자가 갖는 권한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hmod 같은 경우는 권한 설정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일하고 디렉토리 명을 수정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명령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구글이나 버처박스 등을 활용해서 리눅스를 설치하고 직접 입력해 볼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거냐? 이제 지금 보면은 자격증 중에서 이제 스테디셀러에서 계속 나가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이제 정보보안 산업에서 문제에서 리눅스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의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서버 운영체제로 리눅스 많이 쓰니까, 근데 리눅스만 딱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되는 자격증이에요, 리눅스 마스터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버처박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안에다 리눅스를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운영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들을 막 넣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막 암기하는, 그죠? 우리가 이제 막 깜지 쓰듯이 이제 그냥 암기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이제 체감이 되어서 그 결과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이제 그 필기나 실기를 준비하실 때 이거 그냥 이론이다 해서 그냥 공부하시지 마시고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와이어샤크라든지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걔를 한번 설치해보고 그 이제 걔를 한번 작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특히 이제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그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머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왔었던 나머지 자격증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 능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월한 건 맞죠. 그래서 2번에서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명령하고 다른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한번 봐볼까요? 자, 맨 앞에 있는 문자가 마이너스면은 파일을 의미하고 D가 붙어 있으면은 디렉토리고 I면은 링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온 편이고 파일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간략한 형태로 요약이 돼서 나오는데 D가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디렉토리란 거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파일 정보들이 쭉 뜨는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제 그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 뭐 윈도우도 요즘에는 되게 정보가 되게 많은데 그 아무래도 서버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제 그 일반 그 개인용 운영 체제 썼을 때보다는 정보 되게 상세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용자를 넘어서 엔드 유저 그 이제 뭐랄까 그 하이엔드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커들 상정하면은 우리가 검은 화면에 막 글씨 입력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터미널 쓸 때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검은 화면에서 뭐 입력을 그 이제 검은 화면에서 막 노트북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실 요즘 말로 현실 고증이 좀 된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검은 화면을 왜 쓰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 커맨드 방식의 그 화면을 띄워놓고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속도도 빨라지는 데다가 그 안에는 정보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떤 그 이제 그 사용자이고 그다음에 이 파일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보도 주긴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줘버리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접근성이 이제 많이 좀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버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서버 관리, 그 사용자 관리를 해야 되는 서버 운영 체제로 나와 있다 보니 정보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자, 4번에 CHOWM 명령어는 파일 소유자, 파일 소유 그룹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소유권에 대한 이제 변경 설정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덤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이제 그 리눅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그 터미널 모드 거기 보면은 윈도우처럼 X 윈도우라 해가지고 화면으로 보는 게 있어요. 요즘 리눅스는 그 한 십몇 년 전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 그래픽 이제 그 윈도우처럼 띄우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윈도우 거의 비슷해요. 설치도 쉬워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리눅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컴퓨터나 혹은 서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다루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터미널을 띄우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이래요. 운영체제 발전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운영체제 발전 흐름이랍니다. 자, 여기는 그 1번이 바로 답이 됐어요. 왜냐면 다중 처리 시스템 여러 개의 CPU와 여러 개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를 넣어놨는데 다중 처리 시스템이 이제 멀티 프로세싱인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활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죠. 멀티 프로그래밍이라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 처리 시스템은 지금 여러 개의 CPU에서 이제 여러 개의 처리 장치를 가지고 처리하는 건 맞다. 하지만은 프로그래밍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지금 운영체제 발전 흐름에서 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할 때 보면 틀린 것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틀린 것은 걔가 틀린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애들은 뭐예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는 문항인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도 읽어봐 주세요. 왜냐? 그 문제는요. 그 해당 회차에서는 그 틀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나 다음 회차에 대해서 쓸 때는요. 걔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살짝 다른 형태로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맞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왔던 요 답안들 있죠. 그렇죠?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봤었을 때는 특히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는 옳은 것은 이라든지 맞는 것은 했었을 때 옳은 것은 이란 얘기는 확실하게 그 답안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옳지 않는 애가 왜 옳지 않은지와 함께 뭐다 나머지 맞는 것을 꼭 봐주시라.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그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거 딱 이게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은행 ATM이죠. 마치 은행의 ATM이나 서버를 사용한 것 같이 시간을 분할하여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것 같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 이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볼 때 아 이게 시분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 이게 그 CPU나 서버에서 그 처리 장치들은 한 번에 보통 하나의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ATM은 전국에 깔려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해당 그 ATM에서 돈을 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ATM은 나만의 그 일을 할 때 나만의 일만 해주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트릭이에요, 트릭. 왜 그러냐? 그게 그 이제 처리 장치의 속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로부터 뭐 1번부터 10번까지 그 ATM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가 뭐 0. 몇몇 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잘라서 그 각각의 ATM에다가 일을 해줘요. 그리고 한 번 딱 갔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또 일을 또 해주고. 근데 그게 너무나 빨리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ATM이 자기 일만 그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죠. 그래서 봐보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컴퓨터 파워가 세질수록 더 그 ATM의 개수를 어떻게 한다?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그 한국에서 이제 IT 붐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그 파워가 어떤 그런 스케일이 이렇게 커졌겠죠, 그렇죠? 그 2000년대만 해도 인프라 쪽에서는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투자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한국이 뭐 어떤 그 IT 쪽에서 봐보면은. 근데 그 보면은 당연히 스케일이 커졌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되게 기술하고 경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요. 요즘에 은행들 보면은 지점 줄이고 ATM 줄이고 뭐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금융권에서 이게 뭐 사람들을 뭐 줄이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ATM이 이게 그 이제 그 은행에 있었었던 그 장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그죠? 혹은 해외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인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ATM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꺼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ATM에 붙어가지고 돈을 입출금하는 그 작업을 이체라고 하는 작업을 각각의 스마트폰에서 다 눌러도 은행에 있는 서버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봐보면은 적었을 때 예측입니다. 보면은 국내에 있는 은행에 있는 그 서버 파워가 더 세져가지고 국내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그 해커 플러스 그죠? 크래커나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전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니까. 근데 그걸 커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안에 대한 기술을 더 강화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의 흐름을 봐보면은 향후 어떤 자격증과 어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겠다라는 게 그 예측이 되고 또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에서 문항을 봐보면은 문항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다중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하나의 CPU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의 CPU와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 다중 프로그램이란 이름 자체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서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다중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그 키포인트가 되는 건 이거겠죠.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 이거는 그건 시분할하고 같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시분할 같은 경우는 여러 사용자를 어떻게 한다? 그 동시에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준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시분할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 어떤 전문 용어들을 이렇게 전공 용어나 전문 용어 나왔었을 때 그 단어를 형성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이 키워드가 있다. 그걸 잘 잡아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은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한다. 그걸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는데 분산 처리는 마치 인터넷처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작업을 처리한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회선 통신 개념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역시.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컴퓨터가 하나의 작업을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이 부분하고도 살짝 비슷하면서도 좀 관련된 부분이라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클라우드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클라우드는 구름 같은 컴퓨터라 이런 자체가 클라우드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까지는 비슷한데 다른 거 있나요? 그럴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자체가 보면은 전 세계에다가 지금 센터를 지어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구름처럼 어떻게 돼 있다? 얘네들이 하나의 이제 덩어리째로 이제 돼가지고 어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오면은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컴퓨터 집단 안에서 공간을 이제 형성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관련이 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가려면 이제 가상화 부분도 있는데 아까 했던 버처박스 같은 게 인터넷 버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버퍼링과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자 1번에 버퍼링과 스플링은 CPU 연산과 I/O 연산을 중첩시켜 CPU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버퍼링이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었을 때 우리 보통 이거 스트리밍 서비스라 하죠, 그렇죠? 음악 데이터를 이제 이제 보면은 서비스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보면은 소셜 미디어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 쓸 때 봐보면은 음악이 나오다가 끊겼다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거예요? 인터넷선이 이제 느려지거나 그랬을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근데 버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IT만의 용어는 아니고요. 생명과학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쓰여요. 마치 백업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얘가 이제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을 걸 대비해서 그만큼은 사양을 그게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음악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오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놨다가 우리 지금 이제 고객이 그것을 계속 이제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접속이 와이파이나 이런 게 딱 끊겼는데도 서로는 끊겼는데도 한 몇 초 정도는 더 음악이 더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해당되는 음원 데이터들을 여기서 모아놓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얘네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구조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버퍼링은 그런 부분이고, 스플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프린터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기업체에서 혹은 회사에서 우리가 프린터기를 그 직원마다 다 나눠주고 각자 그거 뽑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한 대나 몇 대 정도 구입을 해서 어디서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면 그래서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사에서 쓰는 프린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버퍼링과 스플링은 CPU의 효율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스플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프린터가 가지는 메모리와 그 CPU의 처리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극을 줄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CPU나 혹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 한계점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 상에서 아무리 요즘에 스펙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레드킨 이론이라 불러서 붉은영 이론이라 부르죠. 그래서 한쪽이 강화되면은 다른 쪽도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했다? 얘네들이 그 발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그 아무리 이제 그 보면 CPU 성능이나 이렇게 높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비스나 이런 활용하는 그 고객들의 니즈가 점점 어떤 그 기준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엔 언제나 뭐다 자원은 부족하다. 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이 이제 버퍼링, 스플링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플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프린터가 가지는 메모리와 CPU의 처리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극을 줄여준다 했긴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CPU가 이제 그 작업을 처리할 때 그 아무래도 프린터는 속도가 느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터에다가 인쇄를 해 달라고 가지고 데이터를 보냈는데 프린터가 계속 인쇄를 하긴 하지만은 이 CPU에서 보낸 그 업무를 그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쭉쭉쭉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CPU는 쉬게 돼 있거든요. 쉰다니까 좀 대기 상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프린터에다 메모리를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보내놓고서 얘가 이제 차례로 다 뽑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아마 해보신 분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CPU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인쇄를 해요. 인쇄를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가 넘어갔고, 그래서 혹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료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프린터기가 전원이 나가가지고 다시 전원을 켰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현재 컴퓨터에서는 인쇄 명령 내린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 그 프린터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직전에 명령 내렸었던 그 문서가 갑자기 막 출력이 돼요. 전원을 키자마자. 왜 그러냐? 프린터 안에 아까 저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안에 프린터 안에 메모리가 들어있거든요. 그 메모리 안에 인쇄할 문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다 출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를 왜 이렇게 겪나, 얘네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네 구조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인쇄되는 내용들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면은 걔네들 그 인쇄 실행할 때 보면은 유틸리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윈도우나 이런 데 보면 작업 표시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프린터에 대한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들어가지고 문서를 인쇄한 걸 취소를 시키셔야 그렇게 이제 걔가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번에 보시면은 버퍼링은 단위 시스템에 사용되고 스플링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버퍼링 같은 경우는 단일 사용자, 그러니까 혼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제 이 버퍼에 대한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스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중 사용자,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프린터기를 한 대나 한 두 대 정도 회사에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컴퓨터 쓰는 분들이, 인쇄하는 분들이 그 이제 프린터기를 사용하죠. 곧 뭐예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플 같은 경우는 다중 사용자에서 사용한다는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쓰고 있다는 거고, 3번에 보면은 버퍼링은 디스크를 큰 버퍼처럼 사용하고 스플링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 스플은 여기서 보면은 스플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에서 조금씩 하드디스크 등의 장치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처리 작업 간에 간극을 해소하고자 할 때 사용했다. 그래서 버퍼링은 버퍼링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그 스플이 보면은 주기억 장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가 있지 않고 하드디스크 쪽에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저장 공간을 이제 활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버퍼링은 데이터의 세그먼트를 조금씩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버퍼링이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버퍼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그 스트리밍 서비스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제 CPU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그 프린터기에는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 보면은 하드디스크 같은 그런 그 주기억 장치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다고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 4번에 버퍼링과 스플링은 큐 방식의 입출력을 수행한다 했습니다. 둘 다 데이터 구조 중 큐 방식으로 입출력을 진행한다 했었는데, 이게 자료 구조에 보면 큐, 뭐 스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버퍼링과 스플링은 큐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긴 한데,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죠. 어떤 거냐, 데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운영되면서 로그 메시지를 받아 하나 이상의 개별 파일에 기록하는 데몬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데몬,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데몬이면 악마를 말한 건가? 근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보면은 데몬은 이제 서비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이제 그 지원하는 그 서비스들하고 관련된 건데, 자, 1번 그 크론디, 그러니까 얘는 크론 데몬을 의미하고 실제로 크론 탭에서 작업을 읽어서 실행하는 데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크론 탭이 변화가 생기면은 크론디를 재시작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론 탭은 실행 주기 혹은 실행 시간이 지정된 작업의 모음이다 했었는데, 이 크론디는요, 여러분들이 크론디는 어려운 거는 아니 개념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래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쪽에 이제 시스템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보면은 IT 시스템으로 이제 사이가 많이 좀 변화가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요 서비스를 많이 쓰는 이 기능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전 7시에 새로 나온 어떤 그 기사 같은 것들이 서버에서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등록이 됐다가 그 어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MS나 이런 데 등록을 했다가 그게 이제 그 오전 7시 되면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신문 사이트에 그 기사들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 우리가 이제 얘한테 그 크론디안 이제 이쪽에 그 크론한테 우리가 이제 크론 명령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일종의 그 시스템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케줄 보통 스케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오전 6시, 뭐 새벽 3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보면 뭐 전철이나 혹은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 되면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근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잠 안 자고 버티고 이렇게, 그죠? 한 몇 번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 10년 동안 하면은 아마 피로가 쌓여서 죽을 거예요. 그죠? 예,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짧은 시간 만에 뭐 한 수억 번의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활용을 해서 얘가 특정 시간대 특정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된 것이 크론디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스라고 불러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 하고 서버 일종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와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뭐 파일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이란 걸 하거든요. 근데 와스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그런 그 웹사이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데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그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I netD라고 되는데 이건 슈퍼데몬 데몬들을 관리하는 데몬으로 접속 성공 및 실패에 대한 로그가 기록된 거죠. 얘는 로그는 기록은 하는데 접속 성공과 실패에 대한 로그를 한다는 것 때문에 살짝 비교가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4번은 sysloggd라고 되는데 이거는 로그 파일들, 각종 로그 파일들에 대한 설정 및 저장 위치를 지정해주는 시스템 관련 데몬이다 해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그 조건이 만족되면 트리거 되어 가지고 해커가 원하는 동작을 실행하는 공격 방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잠복에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1번이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 상대편 시스템에 침투한 이후에 의지에 따라서 작동한다. 이게 1번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잠복에 있다가 그 공격하는 건 트로이 목마 맞거든요. 이게 사람이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트로이 목마는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트로이 목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그 호메로스 일리아드였던가 거기 트로이 목마 안에 병사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적지에 보낸 다음에 한밤중에 이제 긴장을 풀었을 때 목마에서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도시를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마치 해커들이 공격 도구로 해서 트로이 목마의 전략을 그대로 활용한 게 실제 트로이 목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포인트를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트로이 목마는요 어떤 특정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격자의 의지가 반영이 되죠. 이때 이때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게 트로이 목마인 거고, 이 문제를 보면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된댔죠. 트리거란 거는 권총의 이제 방아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손잡이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총이 발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처럼 특정 조건이 딱 됐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비유하면은 주식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매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되면 막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3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폭탄, 애초에 조건이 만족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부분부터가 논리로서 작동한다는 폭탄을 의미한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논리라고 하면요, 보통 저도 이제 IT 공부하기 전에는 논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논쟁이나 그죠? 어떤 토론이나 했었을 때 거기에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논리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논리라는 건 좀 더 넓은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은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특정 조건 이런 것은 결국에는 논리 폭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얘를 답이 되게 해주죠. 4번에 보면은 백도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증과 암호화를 우회해 가지고 원격적 소 및 암호화된 텍스트에 대한 권한을 획득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도어는 흔히 말하는 뒷문이죠.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백도어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도 그렇고 답안도 그렇고 봐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과 어떤 시스템 특징들을 딱 정확하게 이제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쓴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허점들이 있어요.
그 허점들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그 공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서 아마 얘기를 제가 또 아마 하게 될 건데 그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회공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치 쪽이나 혹은 요즘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할 때도 사용되는 그 사회공학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그게 보면은 의사 가운을 입고서 의사하고 이제 전문 용어들을 막 사용하고 그래서 의사 행세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특수한 이제 사기를 쓰는 이제 그 도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기 범죄인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경우가 전형적인 사회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정장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뿔테 안경을 쓰고 어떤 말투를 하면은 뭐 금융인으로 보인다라든지 혹은 그때 이제 뭐 성경을 손에 쥐고 있거나 혹은 이게 그 되게 그 차분하고 이런 느낌을 주면은 그 성직자로 보일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있죠, 그죠? 일반적인 느낌을 주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격 도구로서 공격할 수 있는 타겟으로 쓰는 것이 타겟이나 도구로 쓰는 게 사회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역시 보면은 그 이제 정보보호 안에서 다루는 그 자격증 안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으로 나타내며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저장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작업을 진행하는 단위가 될 수 있으며 런타임 시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프로세스란 거는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라면 어떤 걸까요? 프로세스는 뭐예요? 그 회사나 비즈니스나 일반적으로 IT를 제외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 흐름이나 이런 걸로 보죠, 그렇죠? 어떤 논리에서 이게 가장 괜찮아. 전에 은행에 잠깐 갔었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봤더니 그게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이제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그 종이랄까 코팅된 그 종이를 꺼내셔가지고 그걸 읽어보시면서 그 순서대로 그걸 업무를 진행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결국에는 그 업무의 흐름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컴퓨터 IT에서 나오는 프로세스는 조금 달라요.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프로세스란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이제 작업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는 그 메모리상에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ing형이죠, 그렇죠? 실행되고 있는 상태 우리는 보통 런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작업이 진행되는 하나의 단위 이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자바나 다른 컴퓨터 언어를 이제 공부하면 꼭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를 더 잘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걸 먼저 동작시키고 어떤 건 같이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하는 게 이제 스레드인데 프로세스는 그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어느 하나의 작업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하나의 프로세스는 생성, 실행, 준비, 대기, 보류, 교착, 종료의 상태 변화를 거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세스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작업 등을 진행하기에 그 특유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프로세스는 하나의 업무 단위랬죠, 그렇죠? 잘 봐보시면은 일을 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를 한다고 쳐보세요. 청소를 하면은 청소를 하려고 하는 대상 그 지역을 보고 그다음에 나는 그 청소 도구 있죠, 뭐 세려바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휴지통에 넣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가 모이면은 휴지통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를 묶어가지고 또 다시 그거를 이제 그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공동 수거해 가는 장소로 이제 옮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까지가 하나가 뭐가 된 통으로 그 이제 그 하나의 그 쓰레기를 없애가는 그죠? 하나의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들어가서 학점을 따고 나중에 뭐 이제 그 졸업하기 전에 뭐 졸업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으로 하죠, 그렇죠? 그게 한 학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인 거예요. 그처럼
이 프로세스도 하나가 이제 생성이 돼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가 이제 사라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뭐다?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들을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문항이나 이제 하나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스스로 자원을 요청하고 이를 합당받아 사용하는 능동적인 개체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능동적으로 작업들을 완성하기에 작동하는 요소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하나의 작업을 위한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가. 4번에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큰 단위이며 자원을 할당에는 관계하지 않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단위로서 사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시면은 요 스레드한 게 바로 그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겠죠. 뭐예요?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예요. 프로세스를 자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큰 단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딱 이거 나오는 순간 바로 뭐다? 얘는 얘가 답이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뒤에 있는 4강에서는 더 다양한 기법들을 보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 3강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